네, 안녕하십니까. 흔한 부자의 부를 담당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이번에 이제 검수사 그 자료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졌고, 이번에는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자료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와 같이 카드 형식으로 약 한 80문제 정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만든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풀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대략적으로 그 면접관 두 분이 계시고, 이제 이거는 법령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면접관 두 분이 계시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면접을 보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 5문항에서 6문항 정도, 그래서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문제가 나오면은 적어도 4문제 이상 맞춰야 하고, 5문제가 나오면 3문제 이상 맞춰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자기소개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사실 큰 의미가 있진 않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필요할까 하여 자기소개를 영어로 하시오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준비했습니다. 뭐 Let me introduce for you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입맛에 맞추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면 안 되기에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자, 이제 2번 문항입니다. 자, 위험물 IMO 등급을 영어로 설명하시오. 자,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 안에 답을 해주셔야겠죠. 먼저 클래스 1부터 해서 클래스 9까지. 첫 번째는 폭발물, 익스플로시브. 두 번째는 클래스 2 해가지고 고압가스, 컴프레시드 가스. 세 번째는 클래스 3 인화성 액체, 인프라마블 리퀴드 또는 프라마블이라고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클래스 4 컴부스티블 솔리드, 가연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옥시디징 서브스틴스, 산화성 물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포이즈너스 서브스틴스, 동물류. 일곱 번째는 라디오 액티브 메테리얼, 방사성 물질.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코로시브, 부식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하자도스 서브스틴스라고 해도 되고, 미셀레니우스를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자도스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그래서 유독성 물질까지 해가지고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분 11초가 걸렸는데 2분 안에 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분 안에 문항이 나가기 때문에 답을 좀 빨리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초기화하고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항만 운송 사업은 몇 가지이며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한 각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은 몇 가지이며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먼저 항만 운송 사업은 총 4가지로 검수, 검량, 감정, 항만 하역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항만 운송 관련 사업으로 역시 4가지가 있는데, 항만 용역업, 그 다음에 물품 공급업, 그 다음에 컨테이너 수리업, 그리고 선박 급유업이 이렇게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한 가지 더 주목해서 아셔야 할 것은, 항만 용역업에서 여기서 이제 선박에다가 물을 대주는 역할을 하고, 물품 공급업에서는 물 대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검수 업무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요, 그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이제 영상을 틀어놓고 내가 아는 거라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정립하고 따라서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검수 업무의 핵심은,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뭐라고 답을 하면 좋냐면,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이 세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공정, 신속, 정확하게 화물의 상태 및 모든 결과를 검수표에 기록하는 것. 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항. 자, 다섯 번째 문항은 네, 하주 측 입장에서 또 양육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검수 작업은 했었을 때 이것도 깔끔하게 부두 측 검수 작업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상당히 좀 이제 쉽게 만든 것 같죠?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카페에 선배님들의 어떤 조언을 듣고 또 이제 이메일도 서로 공유하고 많은 것들을 물어봤는데 대부분 지금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섯 번째로 본선 측 검수 작업이란 본선 측이니까요, 운송인 측 입장에서 검수를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FS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너무나 쉽죠? CFS의 약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컨테이너 프라이트 스테이션입니다 해서 LCL 화물에 적입 적출을 하기도 하며 컨테이너를 적하, 양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이 CFS는 컨테이너 프라이스드 스테이션의 약자로 컨테이너 화물 집화소 또는 컨테이너 화물을 적입 적출하는 보세 장치장이 되겠습니다 라고도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왕좌왕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냥 깔끔하게 답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화물 적부도와 베이 플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먼저 화물 적부도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카고 스토리지 플랜이 바로 화물 적부도이며 이 베이 플랜은 이제 배 전체의 컨테이너 배치 지도를 말함이며 베이 플랜은 하나의 컨테이너에 대한 플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적부도는 적재된 어떤 이 화물의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이 화물 적부도에 보면은 그 베이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 6자리가 되어지는데 앞에 2개는 어떤 게 되죠? 베이 넘버, 가운데 2개는 어떤 게 되냐면 티어 또는 로우라고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죄송합니다. 슬롯입니다. 슬롯이라고도 하고 로우라고도 이렇게 하며 그거는 우현인지 좌현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 끝에 2자리는 티어,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높이. 그래서 이 선창에 있는 어떠한 이 화물은 02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편적으로 한 16번 또는 18번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갑판에 있는 컨테이너의 티어는 이제 82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베이 번호에서도 그 짝수 번호는 20피트짜리고요. 홀수 번호는 40피트라고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째 질문입니다. 화물 검수 방법을 총 망라하고 각각의 검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제 좀 내용이 많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2분 안에 깔끔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먼저 검수 방법이 뭐뭐뭐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마크 톨리, 그 다음에 슬링 톨리, 넘버 톨리, 체크북 톨리, 버킷 톨리, 파일 톨리, 스틱 톨리, 또 이제 카운터 머신 톨리라고 해가지고 총 8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며, 마크 톨리는 이름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된 그 마크, 어떤 이 적부를 보고 어떤 이 화물의 기호를 보고 검수하는 방법이 되겠고, 슬링 톨리는 5슬링 또는 10슬링씩 해가지고 이제 대조해 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검수하는 방법이며 가장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버 톨리라고 해서 이제 번호 말 그대로 번호를 세면서 이제 검수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고가품 또는 어떤 이 자동차 검수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특히 CKD라고 해서 이제 그 자동차가 해외에 수출이 될 때
수입이 되거나 수출이 될 때 완성품은 좀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분해해서 옮기는 그런 부분도 이제 또 넘버 톨리로 계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체크북 톨리는 이제 사전에 미리 기록이 되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비교하면서 검수하는 방법이고, 예, 버켓 톨리는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일정 그 용기에 대해서 그 중량을 먼저 재고, 그 용기의 중량에 대해서는 1등 항해사에게 서명을 받은 후에 그걸로 이제 산적 화물을 검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파일 톨리는 단일 화물에 대해서 이제 팔레트 같은 데 쌓여져 있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해서 그 어떠한 양을 가지고 그렇게 대량 화물을 검수할 때 쓰는 방법이고, 스틱 톨리는 밤부 톨리라고도 하고, 밤부는 대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척의 화물을 검수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카운터 머신 톨리는 이제 우편물을 보편적으로 검수할 때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아유, 네, 숨이 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10번, 화물 인수, 인도 증명서란 무엇인지 영어로 설명하시오. 너무나 쉽죠? 네, 카고봇 노트입니다. 라고 하고, 수입자가 본선 측에 제출하는 서류라고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창구별로 하나씩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제 인도 그 검수사랑 또 이 물건을 받는 사람이랑 같이 하나씩 대주해 가면서 점검하는 그런 어떤 증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화물의 적하, 양하시 각 필요한 서류를 총망라하고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이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는 수많은 선배님들이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를 질문을 받았던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알아두면 좋죠. 먼저 적하할 때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면 총 6가지가 필요합니다. 6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선적 지시서. 이제 선적 지시서는 영어로 말하면 SO, shipping ord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본선 인수증, Mate Receipt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화물 인수 인도 증명서, CBN, 카고 봇 노트, 좀 전에 말했던. 그리고 이제 적하 목록, 매니페스트. 배가 떠날 때 바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적하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적재 도면, 카고 스토리지 플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석 검사 1일 보고서, 헤드 체크 데일리 오퍼레이션 리포트라고 해서 총 이 6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하할 때 총 3가지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물 인수증, 카고 리시프, 그 다음에 손상 보고서, 익셉션 리포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과부족 보고서, 카고 오버랜드 앤 숏랜디드 리포트라고 해서 총 이 3가지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선화증권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라고도 하고, 이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일단 선화증권은 이제 비ll 오브 라딩으로서 BL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선박회사가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선적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적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채권적 증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BL의 종류로는 클린 BL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울 BL,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 또 배 실차마다 나오는 그 BL은 이제 시프트 BL, 그리고 또 이제 그냥 화물이 통과하는 걸 원하는 것은 이제 스루 BL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더 BL은 어떤 지시식 선화증권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BL은 이제 기명식, 딱 특정인을 지명하는, 이제 그 사람이 물건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BL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레드 BL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레드 BL은 이 보험을 이제 선사 측에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레드 B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L의 종류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선 계약. 자, 오늘은 15번까지만 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용선 계약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 그 용선 계약은 그것과 반대죠. 그 용선 계약의 반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버스텀과 이제 반대가 되어지는데, 일단 특정 화주가 있습니다. 용선 계약에서는 버스텀은 그 특정 화주가 없죠. 불특정 다수가 하겠고, 일단 용선 계약은 특정 화주가 있고, 운송비는 FIO.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운송비는 그 하역 운임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FIO, FI, FO로 구분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부정기선으로 운영이 되며, 부정기선은 영어로 트램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그 요금은요, 일정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이 화주와 또 이 선사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변동이 있어지는 게 바로 용선 운송 계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입니다. 스위치 카고와 히치 카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이제 하는데, 여러 어떤 그 화물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나머지 화물은 쉬운 거니까 이 스위치 카고는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중개 화물과 제3국 이 두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스위치 카고는 중개 화물로서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치 카고 또는 히치먼트 카고라고도 하는데 뭐 똑같은 말이죠. 히치 카고는 연결 화물로서 다른 복수항에 분할 선적하는 화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히치 카고 같은 경우는 비해를 한 건만 끊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화인의 필수 기재사항 총 4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메인 마크 주기호가 있고, 그 다음 포트 마크 도착 항구가 어딘지, 그리고 이제 오리진 마크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 넘버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 카고 넘버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4가지가 화물 번호, 이 4가지가 화인의 필수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5번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하루에 조금씩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이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이제 이렇게 계속 출근할 때 또는 퇴근할 때 청취하시면서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은 나중에 면접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그 지금 2021년도를 준비하시는 이제 수험생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한 자료에 대해서 공유를 또 해드릴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어디 보면은 거무수사에 관한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고박 설비라든지 컨테이너 종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좀 알아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댓글로 그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그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6번부터 30번까지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